받은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목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에 교과서들이 계시니까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수능 끝나고 나서 평가원에서 몇 차례 매스컴에다 대고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실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내용 검토하면 아주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고려해서 난이도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언제나 평가원은 너무 어렵게 조금 쉽게 내겠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개별보다 하나하나를 풀어보고 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는데 많이 틀렸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EBS 연계율을 좀 높였어요. 그러니까 50% 선에서 맞는데 그냥 대략 한 60% 수준 정도까지는 좀 높여줬다. 그러니까 EBS 연계율을 높이면 조금 평이하게 낸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킬러라고, 준킬러라고 부르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여겨졌던 이유가 유형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예를 들면 국어는 지문을 아주 어렵게 곤란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문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으나 유형이 조금 색달랐다. 그러면 색달랐다는 것을 누가 느끼느냐? 3등급 때까지는 잘 못 느껴요, 사실. 1, 2등급 때 애들이 많이 경험해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비교적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에 뭐 강사진이라든가 입시기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들이니까 크게 충격받거나 혹은 너무 안심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했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또 하나는 작년 고3 시절, 재학 시절과 지금 비교하면 결국에 지금 현재 고3들하고 경쟁하는 체계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뭐 경기도 일단 그런 게 많았는데 재량 휴일까지 포함하면 오늘까지 쉬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애들 날아다니겠죠. 자, 물론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자수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6월 모의고사 시점, 3월도 빼고 지난 2월도 빼고 6월 지금 이 시점부터 같이 출발한다고 한다면 고3은 내신 준비해야 됩니다. 같은 성적대 애들이.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근데 다만 작년 고3 대비해서 약간 완화된 게 있어요.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자기소개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학교가 대거 준비도 했지만 올해는 완전 폐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판단한 다음에 원서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7월, 8월에 학종이 비교적 큰 뭉태기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고3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약간 시간을 빼앗겼던 부분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은 고3이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과탐까지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가 미스매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고3 때 국어를 언매나 화작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면 독서와 문학 작년에 했던 거 새롭게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수능만 공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능 원투 작년에 공부했던 거 까먹고 지금 미적분이랑 확통 공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고3 애들이 대부분 사탐이나 과탐을 언제부터 공부하냐라고 하면 여름방학 때부터 할 거라고 해요. 그러나 실천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거기 문제는 또 사탐의 경우에는 2학년과 3학년으로 과목을 분리해가지고 배우는데 보통 고3 때 배우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2학년 때 한 과목과 3학년 때 한 과목을 가져가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새롭게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럼 학기 중에 내신 준비하는데 내가 2학년 때 사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시 사문을 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과탐은 더해요. 전부 다 원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그 2학년 때 다 배운 거죠. 고3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탐 2를 시험 기간에 반짝 공부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여름에 볼까요? 그래서 사과탐에서 이점을 일단 갖고 있고, 그 다음 학교 내신 대비라든가 활동에 시간 너비를 덜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씩 북돋아 주시고 학원에서 돌봐 주신다면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대학이 바뀔 수 있다. 저도 종락원에서 한 15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쭉 보게 되면 100명 중에 거의 80명 가까이는 성적이 다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학원이든 재수종합반에서 다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20%의 학생들은 어떤가? 생활 태도, 학습 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운이라든가 실수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올라가니까 그 20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수능형 점검. 그래서 6평은 평가원 입장에서도 테스트입니다. 진도도 100%가 아니고요.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수능까지 이어질 때 저희도 9월 모의고사 직후에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입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수시 원서에 조금 고민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될까,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정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이걸 목표로 할 겁니다. 대부분 일단은 수능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과나 종합은 대체로 열이면 한 2명 정도 교과 종합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대부분은 수시는 논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유의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지난해에 서울대가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을 했어요. 올해부터 고려대가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제3, 4수까지 하게 되면 연세대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좀 하얗게 나와서 전국 모집 단위로 보게 되면 교과 전형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게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앞서 봤던 KIT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수시로 뚫고 들어가려면 경쟁이 좀 치열해요. 내신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 내신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근데 정시로 뚫기에는 수월합니다. 왜? 학생 수는 줄었죠. 그 다음에 지방대의 경우에는 미등록 사태 굉장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권에 있는 대학은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안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수능 정시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명 모집하는데 20명이 지원을 하였고 20명 모두 선발되는 정시 꽤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요 대학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수능, 학종과 교과가 일단은 양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는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별로 이거 나눠놨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대, 약대가 있는데 의대는 좀 색깔로 그래프를 표시해놓은 게, 의대의 경우에 막대 그래프로 맨 왼쪽부터 331, 547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예를 들 건데 이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게 되면 331명에 해당하는 교과 일반 전형은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547명의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여 명의 의대 정원 중에서 이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호남권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지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의 정원이 3,000명, 물론 이제 지금 한때 지원하려다가 멈췄다가 내후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좀 빨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역시나 많다. 그래서 의대도 상대적으로는 특히 졸업생의 경우에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일단 우리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약대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평을 이제 구조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작년 수능에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2가 있는데 이게 지금 프린트에 나오나 흰색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 수능 응시 현황이 국어는 업무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재작년 대비 작년. 그 다음 재작년 대비 작년이 미적분의 비율이 살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문과, 이과 가릴 것 없이 그냥 상위권 학생들이 좀 가까운 학생들은 언매 쪽 국어를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 수학의 경우에는 문과는 여전히 확통, 이과는 미적 기하, 특히 미적 쪽으로 쏠림이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거는 요거 때문이죠. 지금 일단 최고점 만점을 4를 놓고 보고 있지만 각각의 원점수 구간별로 봤을 때 표준 점수나 혹은 백분위 점수에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언매 쪽이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 쪽이 조금씩 높게 나오고,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가채점 기준도 그렇고 3월 4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그렇고 대체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유의할 거는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고 나서 수학을 1등급으로 산정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산정한다.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율로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걸 보시면 지금 흐릿한 붉은 점선이 있을 거고요, 파란 선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작년 수능, 이른바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학생들의 분포를 추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대략 한 410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뭐 400점을 보든 어디를 보든 관계없습니다. 410점이라는데 빨간 선은 매우 낮아요. 즉 합산 점수가 문과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데 반해 이과생은 이만큼 많죠. 그러니까 이과생이 자기네끼리는 의대부터 시작해서 서영고, 서성한이고 경쟁하다 보니까 학교, 대학 타이틀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내려왔더니 문과에 드는 저분이 이른바 문과 침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히 수학, 그 다음이 사과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데, 근데 요거를 전체 분포를 보게 되면 모양이 그래도 빨간 라인이나 파란 라인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변했어요. 중상위권 그룹의 이과 학생들의 약진이 더 두드러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문과는 수학이 약하면 다른 걸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사탐으로 과탐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어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국어로 커버해야 되는데, 작년처럼 국어가 약간 쉬워지니까 동점자가 속출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벌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국어가 조금 생각보다 쉽다라고 하면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봤고, 나머지 그 표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실 수도 있다.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시 때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작년 국어와 재작년 국어의 점수 분포를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니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남녀의 차이가 좀 두드러집니다. 아까는 그냥 문과와 이과로 대충 구분했잖아요. 나중에 표에서 남자와 여자의 인원 분포를 비교해 보세요. 국어는 남자, 여자가 각 구간별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수학은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수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더라라는 거고, 영어의 경우에는 보통은 1, 2등급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21과 22, 1등급 기준으로 12%대와 6%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쉽다, 어렵다가 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실제로 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막대만 비교해 볼게요. 빨간색이 2등급 합격자예요. 아래쪽에 파란색이 1등급 합격자고요. 왼쪽이 쉬웠던 21학년도, 오른쪽이 어려웠던 22학년도예요. 어려우니까 1등급의 비율이 줄고, 그래서 2등급의 학생들이 1등급만큼을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커버를 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고, 사과탐에서 이제 유의할 거는, 정시에서는
서울대가 뭘로 반영하냐면 서울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문과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데 이과의 특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 기준 바탐2를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탐2를 한 과목 거기 더해서 두 과목 다 하면 가산점을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근데 특이점은 작년부터 서울대의 경우에 4과탐을 과탐 점수를 받으면 뭘로 계산하게끔 만들었냐면 연고대와 다르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이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의 급간들이에요. 근데 연고대는 어떻게 반영하냐? 연고대 이하의 대부분 대학은 표준 점수를 신경을 안 쓰고 백분위 점수를 봐요. 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대학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 100이면 생투의 68, 지투의 77을 반영하는 것은 서울대인데 연고대로 가면 우리는 백분위 100짜리를 71로 무조건 묶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쓰면 생투와 지투의 점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되는데 연고대를 쓰면 차이가 안 생겨져.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사탐과 과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통상 문과 침공을 할 때는 미적분을 가지고 우위를 점한 이과생들이 확통 선택자인 문과를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줄 더 뜨는 것이 과탐과 사탐이에요. 그래서 문과는 사탐을 가지고 이과를 공략할 수는 없지만 이과는 과탐을 가지고 사탐을 공략해도 됩니다. 그럴 때 사탐이든 뭐든 간에 해당 과목에 백분위에 해당하는 변표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과탐의 경우에 메뉴를 보게 되면 70점대가 많은데 사탐의 경우는 10점대가 없죠.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에 대해서 동점자가 속출하니까 최고점의 점수가 낮아요. 정법의 경우에는 63점 최고점이. 그러면 지투를 가지고 가는 애한테 엄청나게 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백분위에 해당하는 주요 대학들은 백분위에 해당하는 변표를 가는데 저기 97을 한번 사례해 볼까요? 사탐은 97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65.3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과탐은 97점을 66.6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과탐이 유리하죠. 그래서 한 술 더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다가 이 과탐을 가지고 사탐으로 올 때 영향을 미친다는. 근데 지금껏 사탐 점수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거의. 작년 과탐은 달랐다. 조금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더니 70점대가 막 속출하죠. 그랬더니 작년의 경우에는 과탐으로 사탐을 엎어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99일 때 69.6인데 쟤는 68.8 해서 극상층만 약간의 이점이 있었고 여기 노란 점이 있는 1등급 커트라인 96을 보면 66.4인데 66.4로 동일하죠. 네. 근데 제가 지금껏 봤을 때 사탐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긴 해요.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 사이값만 된다더라도 그나마 괜찮고 만약에 재작년처럼 나오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참고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과생 경우에 과탐2의 선택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과탐2를 선택하면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해요. 최상위 그룹에는 서울대의 가산점. 근데 작년까지 한양대도 가산점을 줬는데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 가톨릭관동대 의대, 경상대 의대, 단대 천안의대, 국대 경주의대 이러한 몇 군데가 과탐2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서울대가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선택자가 조금 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탐2를 그럼 누가 선택할까? 서울대를 꼭 가야 되는 애들이 아니니까 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라고 할까요? 그냥 과탐2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좀 안 하면 평균이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면 표준 편차라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점자 근처에 있는 애들은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올라요. 사과탐의 이론적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00점이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60점 후반부터 70점 초반대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번에 5월달에 모의고사를 고3을 통해서 치러 갔더니 5월달에 그러니까 생투나 지투 이런 과목에 이론적 가능 점수이 100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100점을 가지고 70점하고 보통의 1등급 최상급이 70점인데 30점이 벌어졌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데 근데 이게 연대나 고대 원서 쓸 때는 어차피 100분이 100에 해당한다니까 이점이 없어요. 서울대는 30점을 벌고 계산합니다. 이런 일은 좀 희박하나 과탐투에 대해서 표점을 좀 높일 수 있다. 다만 과탐투를 그러면 고3 시절에 누가 선택할까? 영재고로 바보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문과 친공의 대표적인 사례를 서울대 문과 학생들이 이과 애들에게 침공당한 비율인 거예요. 네. 프린트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희대의 경우에 경희대 예시인데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 참고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시되 수시는 그냥 이과 학과를 지원해서 이과가 대부분 합격 전부 다. 수시는 문과 학생들이 문과에 지원해서 문과 학생들이 합격. 정시의 이과는 이과 학생들이 지원해서 이과 학생들이 다 합격. 다만 문과는 정시의 문과는 이과 애들이 반 이상 합격.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대학별로 교육부에서는 어쩌지 못해요. 대학별로 조금씩 보완 장치를 찾고 있는데 올해 전형계획은 작년에 이미 발표한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내년에는 조금씩 장벽이 약간 높아지긴 합니다. 이제 우리 재수를 한다는 느낌에서 수능에서 고3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재수생들이 수능 평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7, 8, 9등급이 재수하는 것보다는 1, 2, 3, 4등급이 재수를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공부 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면 고3에 비해서 수능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재수생. 근데 지금부터라고 했을 때 수능에 집중하지 못하는 재수생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재수생의 비율이 최근까지 여기 보시면 30%가 채 안 되는데 30이라고 보시라고요. 30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서울대는 60% 가까이, 연대나 고대는 70% 가까이 정시에서 재수생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왜 우리 아이가 정시로 못 갔냐? 주요 중상위 대학을. 그럼 재수생 때문인 거죠. 재수생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 71%, 고려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약 80%가 제3수생 졸업생들이었다. 정시에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93%더라고. 그렇다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유의할 거는 고3의 상위권들은 수시로 가요. 수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위 대학의 재학생 90% 이상이 수시로 재학생이 가고 남은 학생들이 정시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1년 동안 생활하면 감안하면 졸업생들이 이러한 학종 같은 데는 지원을 거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대신에 이제 논술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이번 6월 모의고사의 채점 결과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원 결과 봤더니 최근 4개년도를 비교하니까 졸업생의 단순 인원도 6만여 명대에서 7만에서 8만을 찍었습니다. 비율로만 보시면 졸업생들이 비율로만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13, 16, 19. 자, 우리가 제 6월을 기준으로 재반수에 대한 기준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1월 수능이 되면 딱 곱하기 2가 돼요. 물론 2보다 약간 작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약 곱하기 2를 해서 14에 곱하기 한 28% 정도 돼요. 실제로 아까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것은 35%를 훌쩍 넘겠죠. 그러니까 한 맺힌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는 여유도 있었긴 한데 이제 코로나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이 대학 타이틀이 계급장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것보다도 학생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재반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선택자 비율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회, 즉 문과생인데 미적을 선택해가지고 나도 미적 공부해가지고 수학에 이점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근데 선택해서 이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한다는 공부해서 이점이 생겨야 된다. 일단 그거 참고하시되, 뭐 상대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기적적으로 쏠림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비율을 보시게 되면 사회라든가 과학의 이제 이런 비율로 보시게 되면 사회가 50%를 훌쩍 넘죠. 즉 문과생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생 비율. 그거 대비해 가지고 미적 선택자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비율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성적표 받았을 때 대략적인 라인이 어느 정도긴 한데 100분위 기준으로 나타낸 거고, 그냥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100분위 3개 국수탐에 합산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포로 문과와 이과로 구분해 놨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얼추 못해도 2등급 이상은 되어야만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 대학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목표로 잡는 게 필요하고, 3으로 내려앉게 되면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서울이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워지고 이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가다가 그 밑이 돼버리면 이제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육모 성적표와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고 정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경우 경찰사관학교, 특히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가 이제 다 왔는데 이러한 경우는 횟수하고 관계가 없다, 지원 횟수하고. 그리고 수능 전, 수능 후에 예를 들면 연대 논술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연대냐, 수능 후에 논술을 치르는 성대냐, 한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해서 보시되,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를 쓴다. 작년의 경우에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아래로 두고 고3일 때 수시를 위로 쓰는 경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 그렇게 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재수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놓고 그 위로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나 그래도 불안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재수생 진학 지도를 할 때는 항상 한두 개든 뭐든 간에 적정선을 깔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수시를 마냥 높이는 것은 좋지만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시 관련 정보는 작년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대학 어디가, 특히 교과 전형을 써볼까 하는 곳에는 학생은 이 자료가 무료 자료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성적 분석에 교과 전형을 넣겠다 싶은 학생은 여기에다가 성적을 다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있는 자료,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이거를 한 사이트에서 가볍게 검색해가지고 결과를 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논술 전형을 여기 가서 살펴보겠다 하면 별로 도움될 게 없고요. 학종은 점수는 나옵니다. 그러나 학종을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도 여기서 별 이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0분위 점수만 알려주고 있고 환산 점수가 아니라 그냥 정시나 논술 이런 거는 그냥 가늠하기 정도. 학종은 그래도 조금 정보가 있네. 교과는 이게 좋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면 성적 분석을 해주고요. 대학별로 가능선상도 일단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시로 제가 살핀 게 너무 그림이 나오는데 전형 결과 및 평가 기준 하면 이게 표인데 쭉 보면 부모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전형 결과 및 결과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 지금 건대를 기준으로 교과 전형에 70% 컷, 50% 컷 성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다. 그 다음에 프린트본에는 세종대의 예시를 들어놨는데 세종대에 변화가 생겼고 제가 이 화면에는 국민대로 바꿔놨어요. 국민대의 입학처 홈페이지인데 대학별로 이제 가늠을 한 다음에
이쪽 대학을 원서를 쓸까 싶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국민대 예시를 들면 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라인, 수시라고 써 있는 부분에 처음에 수시 메뉴라든가 혹은 입시 결과 메뉴라든가 이런 메뉴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정보들이 있다 좀. 예를 들면 요강뿐만 아니라 논술, 면접, 기출문제와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입결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대 예시로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거기 메뉴에 있거든요. 여기 딱 나와요. 그러면 수시를 클릭했다. 수시를 클릭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자료가 나오고 저쪽 끝에 학과가 쭉 나와요. 학과가 쭉 나오는데 제가 가 안으로 여기 선이 보이시죠? 내가 2.5등급이다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2.5라고. 2.5라고 했더니 A 학과의 합격자 분포가 동그라미로 쭉 나와요. 쭉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는 입학처 사이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중에 제가 기계공학과를 클릭해봤더니 네 마찬가지인데 경쟁률의 지난 3년간의 변화 그 다음에 충원율의 변화 합격자 성적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중앙 논술에서 유의할 사항만 제가 체크할게요. 유의할 사항. 그래서 이 정리를 해놨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이게 수능 체제가 있냐 없냐 혹은 면접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교과 전형에서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시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성적으로 아까 보면 네이버디가 그 다음에 학교 입학처 사이트 보면 대충 나올 텐데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찾기가 귀찮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대학의 성적이 내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까지 봐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고 했으나 전형 방법과 전형 구조에 따라서 입결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수능 체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러니까 가늠하기 어려우니 학교에서 많이 하거나 어딘가 이제 사설 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할 때 유의할 때는 보통의 경우가 세심하게 안 하면 점수만 쭉 봅니다. 왜?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중요한데 다른 걸 놓치고 점수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단 어딘가를 이용하면 무엇인가를 도구를 이용하면 점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수 분포라고 보시고요. 자, 분포를 확인해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이때 유의할 거는 저는 여기다가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 어느 대학은 면접이 있기도 해요. 어느 대학은 수능 최저가 높아 반드시 요강을 확인해야 되는데 단 작년의 입결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2년치 이상의 입결을 보세요. 입결을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입결을 2년치 이상을 보되 변화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있었던 대학이 없앴거나 수능 최저가 높았던 대학이 수능 최저를 낮췄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최저가 있다가 없거나 높다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니까 문제가 되고 교과 전형을 쓸 때는 수도권 대부분 대학이 추천 전형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자격 제한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재수생이 쓸 수 있냐? 그러면 서연고, 서성한 중에서 한양대만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양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수능 공부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럼 여기는 거의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재수생 이상이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지원할 겁니다라고 대학에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 쓸 건데 학교에 안 알려주면 못 써요. 그러니까 학교랑 상의할 일이 하나 있다 최소한. 교과 전형을 쓸 학생은 작년 담임선생님한테 반드시 문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요거는 잘 보이네요. 원서를 쓰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명지대에
뭐 그냥 뭐 수도권 대학에서 벗어나면 되니까 명지대를 한번 살펴본 거야 학생이. 그래서 학교장 추천 연령을 한번 살펴봤고 정회, 법학, 아동, 청소년 제도에서 비스무리한 학과군이 있는데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그래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봐요. 정회는 좀 경쟁이 빡센데 4대1 정도 인원들, 충원 인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봤더니 어디가에는 50%컷, 평균 70%컷 이게 공통이에요. 근데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꼴찌 성적까지 알려주는 대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로 보신 다음에 그 대학의 입학처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꼴찌까지 나왔어. 꼴찌를 딱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입니까?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합격을 시켜야 돼요. 어디를 쓸까요, 원서를? 잘 보시고요. 액면을 쫙 보시니까 여기에 눈길이 당연히 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자, 이제 갑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청소년 실업과 맨 밑에 있습니다. 경쟁률 보세요. 얘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얘네도 어떻게 돼? 얘네들 4444 23. 근데 얘는 뭐야? 50을 넘었어요. 이게 몇 프로나 상승한 겁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입결은 어떻게 됐을까?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틱틱 누릅니다. 원서 쓸 때 작년에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요강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입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보게 돼요. 왜? 수시는 아직 멀었으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그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과 기준으로 가천대 정도를 볼게요. 가천대 비스무리한 학과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화공과 이런 거 지원하기에는 열세니까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옮겨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쟁률 뭐 큰 차이 없죠? 학교에서 공개한 거는 70% 컷이기 때문에 70% 컷으로 봤더니 건축 0.3이나 차이 나니까 그리고 설비, 소강, 토목 환경은 약간 낮아 보이는 학과니까 건축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률이 50대 1로 이런 경쟁률은 논술에서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시는 뭐 마감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들어봤으니까 마지막에까지 쓰는데 수시는 넣어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넣어놓고 보니까 이거 변화도 안 봐요.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시간대별로. 정시는 전날, 첫날부터 해서 마지막 날까지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경쟁률이 변화. 높아졌나 낮았나 보는데 높으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는 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는 생각 안 해. 던지고 봅니다. 그냥. 50대 1 나와가지고 점수 때 올라갔죠 당연히. 점수가 어차피 고만고만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4.0인데 70% 컷? 합격하겠지. 떨어진다고요. 각종 유의사항들은 이제 일단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 해석하는 유의하고 자기소개서 필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하기 편리해졌다. 보시고 면접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면접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의예과 MMI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성적을 보는데 교과에 비해서 폭이 훨씬 넓게 나와요. 어디든.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대학입니다. 흐릿하지만 보이지만 상단의 대학 성적 결과와 하단의 대학 성적 결과예요. 같은 학과예요.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문과의 미디어 영상, 이과의 건축 계열인데 평균도 비교하는데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합격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나요. 새카만 동그라미로 위아래. 위에 있는 대학은 3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대학은 동그라미가 여기서 흐릿하지만 프린트를 보시면 띄엄띄엄 있죠. 밑에도 있어요. 4, 5, 6? 그럼 나도 4, 5, 6이니까 지원해야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상으로는 큰 변화가 안 생기지만 학종 전체를 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대학, 아까 봤던 녹색으로 표시했던 그 대학은 경기대학이고 밑에 있는 대학은 경희대예요.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사특목고 애들이 경기대 쪽을 지원할까? 경기대 쪽으로 지원할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유형별로 내신 등급에 따른 서류로 보완을 했겠죠. 당연히 그게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래서 학종 쓸 때 교과가 2.02 평균이면
학종의 평균을 봤더니 2.5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2.5인데 교과는 죽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2.5니 학종으로 쓰겠죠. 2.5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반고라는 거 생각하고 0.5를 커버할 수 있는지 서류로, 심할 경우 1.0등급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서류로. 근데 그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일단 유의하자. 연대 논술에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짝 가공한 건데 보시면 하랑 아래쪽이 재학생. 자, 논술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원자 최초 합격, 이게 표가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지원자 최초 합격, 여기 등록자, 그리고 모든 합격생들을 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을 비교하면 여기 등록자가 있는데 보세요. 49.9, 58.5. 재작년과 작년 봤더니 한 절반 가까이는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재3수생인 거예요. 그래서 등록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시에서는 일단 재수생 입장에서는 논술이 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그냥 내신 대비 수능 대비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논술까지 해야 되는 고3 힘들죠. 물론 재수생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수생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논술을 무조건 합격 하느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의할 거는 이걸 보시면 학교 유형별로 나타냈어요. 자, 맨 아래에 있는 요 푸른색, 맨 밑에 있는 거는 일반고예요. 등록자, 최종 합격자. 일반고가 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광역자사고, 뭐 동산고 뭐 이런 경우겠죠. 광역자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5.3% 재작년 4.5% 전사고. 비율이 없지만 인원도 적어요 원래. 그 다음에 보라색은 외고나 국제고. 여기 중간에 푸른색은 과고. 노란 빛깔이 비슷하게 나는 연두색, 얘는 영재고예요. 영재고 애들이 연간 졸업하는 애들이 700이에요. 700명. 근데 비율을 보세요. 연대에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수능 최저 없잖아요. 수능 전에 보죠. 어차피 학교 학점이 3.0밖에 안 돼, 3.5밖에 안 돼. 어차피 다 글러먹었기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수능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학과 과학 공부하는 그런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과학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하겠죠. 근데 총 합격생을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영과학을 합했어요. 비율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논술 전체 인원이 346명이에요. 그럼 그것만 놓고 이 비율을 두 개 합하면 200명이거든요. 얘네 두 개 합하면 57.7%가 영과고 애들이에요. 근데 영과고 애들이 문과 지원 안 하죠. 이과만 갈 때 346명 중에서 101명이 문과 모집이에요. 이과 245명 모집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 81.6%가 영과고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논술 대비에 주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술도 이 얘기는 마냥 희망적이지 않고 준비를 안 한 학생이 쓸 거 없으니까 논술 써놔야지 나 수능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논술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잘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에는 있을 거예요. 논술의 유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주목할 거는 약수령 논술이 EBS 수특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짧은 논술보다는 거의 서술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실 때 국어 수학 공부 이왕 하는 수능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대학이 추가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삼육대, 한신대 이런 대학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과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과 가장 큰 변화는 이과는 과학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연대는 아직까지 과학 부담. 근데 올해 대학 들어가서 내년에 만약에 논술로 반수한다, 그럼 연대도 과학은 없어져요. 어찌됐건 과학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울산대, 의대 이런 거 사라졌고, 한양대 에리카 논술 사라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 같은 거 모의고사 기준으로 아직까지 3등급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 3, 4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올 것 같아 보이는 경우 논술을 공부를 안 하고서
최소한 고3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다만 논술 공부는 복습을 잘 안 하는 맹점이 있어요. 지금 논술 오늘 이 시간에 논술 공부했다. 몰랐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고 참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안 풀렸던 문제잖아요. 안 풀렸던 문제면 언젠가 다시 봐야 되는데 수능 끝나고 보느냐? 안 봐요. 지금 걸 못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으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자 특강 있으니까 하루 갈까 일주일 갈까 하고 새로운 걸 공부해요. 지금 한 게 틀렸는데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냥 사요. 그리고 다들 이래요. 그러니 50대 1이든 의대 200대 1이든 저 작년부터 논술 대비했는데요. 안 한 거겠죠. 그러니까 논술 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진정성을 좀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드리고 추후에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 대한 조금 더 뚜렷한 윤곽 이런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